상담소. 오늘은요, 신나게 문을 열어볼까요? 네. 오늘의 고객님은 말이죠. 이 손짓 하나로, 손짓 하나로 대한민국을 접수하십니다. 어떻게? 맨날 이리 끝났어 진짜. 이게 다리까지 해야 되는데. 다리까지 해야 되는데. 이 기음 이은 춤으로 전 국민을 목 디스크를 들게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농사도 그렇게 대박이 났대요. 자식 농사요. 자식 농사요. 제일 부럽. 제일 부럽지. 아예 첫째 따님이 작년 골든 디스크에서 2관왕. 둘째 따님이 무려 대학교를 5군데나 합격. 대박 났죠. 이 춤 하나로 사실 어떤 고객님이실지 벌써 감이 왔는데 말입니다. 오늘의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I could have my Gucci on. I go wear my Louis Vuitton. But even with nothing 어머머머머머. 그대는 알 거야.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박남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살 박시우입니다. 정성는 니네 발걸음 단일이 널 그리는 걸까 왜 내 모습 보이지 않는 걸까 나니 널 그리고 내 모습 보지 않는 걸 내가 원했지만 같은 I wish I was cool like all of you. Jump in the pool, I wear shoes and throw all my stuff straight on the ground. Spilling hot coffee on your couch. Act up like I'm the same. 어서 오세요. 그대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객님. 반갑습니다. 오늘의 웰컴 튜는요. 박남정 씨 춤에 녹아들고 시은 씨의 풋풋함에 녹아들어서 녹차를 준비했습니다. 잘 우러났네. 우러났어. 오늘 이 두 분의 매력에 녹아들어야죠. 녹아들어. 예. 오은영 박사님은 오늘 처음 뵙는 거예요. 예, 굉장히 아우라가 꽉 찬 그런 느낌. 시우 양은 어떠세요? 저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로 예. 굉장히 많이 생겨봤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좀 약간 경이롭다? 이롭다. 아버님 세대 또 다 우리 오 박사님 그 보고 다 시우 양은 오 박사님이 키운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요.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멘탈 테스트 결과 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멘털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빈 엘리베이터에 탄 당신, 어디에 서 있을지 골라주세요. 저는 4번 선택했습니다. 바로 뒤쪽으로. 4번 4번. 저도 4번일 것 같아요. 오, 두분 다. 진짜요? 멘털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위치로 알아보는 질투심 지수 테스트였습니다. 그게 질투심하고 관계가 있나요? 예, 그럼요. 다양관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근데 두 분이 같은 위치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맨 뒤쪽을 선택해주신 두 분 고객님은요. 질투심 지수 마이너스 50%입니다. 엘리베이터 뒤쪽에 있는 걸 선호하는 당신은 질투를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대체로 무슨 일을 하든 관대하고 너그러워서 타인과 화목하게 지냅니다. 예, 뭐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앞에만 들으셔. 너무 질투를 모르다가 자기 발전을 조금 좀 안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사실 제가 질투심이 막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긴 해요. 실제로. 저는
많은 편이 아니기도 하면서 제가 질투 같은 걸 안 하려고 노력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나저나 저는 아까부터 너무 엄마로서 궁금했습니다. 대박 나셨다고 해서 뭐가 대박이 났나 이렇게 했는데 자식 농사라 해서 아우 제일 부러워. 그러니까. 제일 부럽다고 했어요. 농사 중에는 자식 농사죠.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우 양이 네. 대학교 무려 5개를 이게 말이 됩니까? 한 군데도 붙기 어려워. 아 그러니까 어머. 최종 어느 제가 그러지 않아도 그랬습니까? 이거 보여드렸는지 그럼요. 모르겠는데 네. 그 프린트를 해갖고 왔어요. 아빠는 이런 걸 해온다. 아빠. 네, 저 어디 합격했는지 어머나. 5개 제가 인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근데 이제 한 장은 시기를 놓쳐서 프린트가 안 돼요. 그래서 4장만 해갖고 왔는데 어유 다 좋은 아이. 예. 어머 네. 아, 그래서 부끄러운데. 좀 보고 싶어요. 예. 최종으로는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하기로. 한예종. 네. 한예종이 내신도 좀 좋아야 맞아요. 되거든요. 그럼 성적도 좋았나 봐요. 성적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실기랑 같이 병행해서 준비했었어요. 같이. 등급이 좀 괜찮았어요. 등급은 1.5 정도 전체. 고등학교 입학할 때도 수석으로 입학한 거로 제가 네. 맞지? 그만 자랑해서. 아니 뭐 이 기회 빨리 쏟아내야지. 지금 아버님께서 너무 지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픈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시우 양에게 제가 직접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양의 20살 버킷리스트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일명 첫 번째부터 우리 시우 양의 속마음을 들어볼 수 있는 올해 이것만큼은 아빠한테 알리지 않고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아 알리지 않고. 20살이잖아. 제가 사실 좀 선후배 관계 그런 거를 고등학교 때도 많이 못 따져봐서 아빠가 사실 남자 선후배랑 같이 친하게 지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좀 여러 사람들을 알아가 보고 싶은? 미팅 비슷한 건데 미팅이구나 네. 미팅. 네, 한번 경험해보고 싶긴 해요. 그런 거. 미팅 갈 때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는 저는 다 내려놓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래 아빠들은 각오가 필요하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아빠한테 뭐 미팅 간다, 소개팅 간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면은 쿨하게 보내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저는 오히려 장려를 했으면 했지. 이 성인이 된 다음이니까. 제가 뭐 근데 고개를 굉장히 절레절레하는. 그래서 내가 이쪽을 안 쳐다보고 얘기해. 예. 첫 번째 질문부터 약간 좀 불편해졌습니다만 네네. 두 번째 질문 이거 박남정 씨가 있는 데서 물어봐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너무 센데. 신입생의 로망이 뭐겠습니까? CC 아니겠습니까? CC 캠퍼스 커플. 네. 아니 왜 아버님? 아빠 놀림잼이 있네. 약간 놀림. 오셨어. 아니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럼 긍정적으로. 네. CC 나의 CC는 아빠 같은 남자다. 나의 이상형이? 나의 그 CC. 세다 이거. 네. 근데 이게 대상이 외적인 다 포함이 되는군요. 거랑 다 포함이에요. 네. 퍼센트를 얘기해서 네. 디테일하네. 네. 그래요. 예. 보세요. 이거 너무 세다. 네. 저는 30% 정도? 30% 정도? 30%. 야, 후하다. 많이 줬다. 왜냐면 제가 제 이상형이 키 큰 남자를 좋아해요. 아하. 키 큰 남자를 좋아해요. 아하. 거기서 점수가 좀 까. 시우 양이 보니까 키가 또 크더라고. 내가 키까지 컸으면 큰일 났죠. 30%는 어디서 주신 거예요, 점수? 저는 사실 저희 아빠 같은 성격을 가진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성격은 무엇보다도 가정에 충실하신 거? 그게 1번이고 정말 저를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은 그런 열정을 항상 보여주시는 게 그거 못 닫아주는데. 그거 못 닫아줘. 아빠는 찾아줄 수 있잖아요. 아빠도 그건 안 돼.
딸 수 있어요. 별빛 반짝이는 저 하늘 아래. 네, 너무 행복하기만 할 것 같은 시우양 그리고 박남정 고객님께서 자리하셨는데요. 오늘 저희 금쪽 상담소에 어떤 고민으로 찾아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이시 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언니. 아이돌이다. SNL 조명이 완전 카피 나와 똑같아 내 맘 잘 알아줘 ASAP 꼭 때문에 달콤하니 눈앞에 나타나줘 제가 진짜 기억에서 못 잊겠는 게 그 대학 입학 소식 듣기 전에 그 시우의 정말 좌절 가득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시우가 본인한테 너무 엄격한 편이다 보니까 항상 본인을 극으로 몰아넣다 보니까 너무 잠을 안 자고 확 임한다든지 시우가 할 수 있는 한 수면력과 식욕을 다 배제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직까지도 무슨 운동을 3시간씩 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꽂혀가지고 공부에 새벽에 들어오고 아침에 들어오고 아빠 나 내일 아침에 10시에 들어와 뭐 학교에서 늦게 들어와 뭐 독서실에서 있다가 들어와 그래도 요만큼도 거기에 털을 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애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우가 자주 아프고 또 면역력도 안 좋은 것 같아서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어요. 요건 좀 걱정이네. 이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너무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아니 우리 애가 요즘에 뭐 의욕이 없어요. 뭘 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어요. 그런 열정을 어떻게 하면 생기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뭐든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 건 좋은 면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막 식욕, 막 수면욕 이런 것까지 막 과도하게 이제 막 참고 억제하면서 열심히 한다는 거는 본인한테 너무 채찍질을 하는구나. 아니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저러다 병 나면 어떻게 뭐 이럴 정도로. 예, 제가 좀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뭐 제가 어떤 게 걱정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좀 너무 독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걸 좀 말리는 쪽이었죠. 너무 막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저러다가 쓰러지고 잘못하면 어떡할까 막 이런 걱정이 앞서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아니 근데 정말 독하다고 말할 네, 정도로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네, 궁금합니다. 네. 저는 나는 꼭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갑작스럽게 애가 생활 태도도 막 변하고 집에 늦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집에 못 들어갈 때도 되게 많았어요. 집에 안 들어오고? 네. 집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었는데 집에서 공부를 하면은 옆에 침대가 있으니까 자꾸 자더라고요. 그렇죠. 일어났는데 갑자기 시험 당일이 된 적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학원 근처 독서실에서 밤새고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 가는 거예요? 그쵸. 첫차를 타고 학교에 갔어요. 근데 이제 학교는 여러 명이 같이 있으니까 뭐 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애들이 또 여기서는 또 뭐 담소를 나누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럼 뭐 맞아요. 조용히 해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럴 때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연극영화과다 보니까 애들이 조용하지가 않고 다 활발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래요. 그거를 제가 방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쉬는 시간마다 탈의실에 갔었어요. 거기 가면은 옷 갈아입는 시간? 그럴 때 빼고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때.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책 들고 서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대단하다. 탈의실 가서 공부를 했구나. 사실 근데
의지는 있지만 실제로 잠을 이겨내기라는 건 진짜 그럼.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하죠. 정말 네네. 그 너무 저도 힘들었어요. 잠이 많지만 우리 시우도 제가 볼 때 잠은 많아요. 시험 기간에는 사실 실기랑 공부를 병행해야 돼서 진짜 잘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잠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탈 때 이동 시간에 쪽잠을 잔다든지 놓치면 어떻게 지나치면 어떡해요? 한번 지나친 적도 많아요. 제가 아침 6시에 온다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한 10분 전에 이제 아빠 10분이면 도착해 그랬는데 10분이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지하철이 뭐 시간 그렇게 맞잖아요. 연착되고 그쵸, 그러지 맞아요. 않죠. 막히는 게 막힐 일이 없으니까. 없어요. 네. 그거 기다리는데 30분이 오버가 됐거든요. 그럼 걱정된다. 와, 저 진짜 막 돌아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고 지나갔더라고요. 지하철에 잠이 들어가지고. 종점에 도착을 해서 아니 근데 종점에 도착을 하고 다시 반대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설마 근데 눈을 떠보니까 또 그 반대 종점? 종점에 있더라고요. 어떡해. 그래서 완전히 그때 기절한 거야. 아유, 잠이 부족해서. 가족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 있었죠. 뭐 이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많이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요. 박래인 선생님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나이 수제자분들도 한 위치에서 다 이렇게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위치까지 오시려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한번 우리 얘기 한번 풀어볼까요? 그렇게 열심히 안 산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연극영화과 입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래도 개그맨 시험 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사실 개그맨 회사가 있었는데 저는 그 회사 소속도 아니었는데 너무 개그를 배우고 싶으니까 그 소속사 그 사장님한테 개그를 너무 배우고 싶다고 막 MT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 소속사에 제가 이제 배우로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처음 나래를 본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 소속 개그맨도 아닌 개그맨 지망생이라는 어떤 여자 친구가 와가지고 회사 MT에서 막 같이 오빠들이랑 볼볼 차고 막 뛰어다니고 운동장에 자랑하고. 네, 저 친구가 누구지? 그래서 내가 몰랐던 다른 소속 개그맨이 있나? 이러면서 그때만큼 열심히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야말로 진짜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면도 있고 이제 내가 잘 수련을 받아야 생명을 구하는 의사로서의 역할을 그래도 제대로 하니까 열심히 배워야죠. 모든 거를. 지금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렇게 피곤하고 그러냐면 인턴 선생님들이 회진을 돌 때 맨 앞에서 환자 명단을 갖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요. 근데 인턴 선생님들이 너무 정신이 없으면 막 씩씩하게 가서 여기입니다 문을 딱 열었는데 화장실이야. 머리가 묻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잠도 잘 못 자고 개인적인 시간도 없고 네, 그냥 병원이 나의 집이다. 네, 이렇게 지낼 때도 많았고요. 또 보람도 있죠.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살던 그 시기가 있었죠. 네. 아니 근데 정말 좋은 의미에서 독하게 한 거거든요. 모든 면에서 약간 가혹할 정도로 본인을 아주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열심히 했거든요. 분명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을 그렇게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계속 1등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한번 경험한 이후로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그 욕심이 계속 커져서 뭔가 1등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1등을 한번 경험해 보니까 쟤 저번에 1등 했는데 이번에는 성적 떨어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 봐 그 얘기가 듣기 싫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도 있어요, 사실. 유능하게 잘 해내지 못하면 네. 다른 사람이 좀 무시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구나. 사실 어떤 좀 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학교 실기평가에서 이제 다 남들 앞에서 연기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평가 때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실수했고. 네, 실수를 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사를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백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선생님한테 굉장히 혼나고 친구들한테도 많이 망신을 당했던 그런 기억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어요. 처음으로. 근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첫 실기평가를 본 건데 그렇게 점수도 낮게 나오고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얘네가 나를 얼마나 비웃었을까, 얼마나 약간 얕봤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이런 일은 없게 해야겠구나. 한번 또 경험해 보니까 생각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조금 이런 정도가 얕았던 것 같은데 한번 그런 일에 크게 되어 보니까 진짜 열심히 준비해야겠구나. 너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합격할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뭔가 유능한 사람이어야지만 시우다운 거죠. 그러고 싶었. 네, 그런 마음이 아주 큰 것 맞아요. 같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포부가 높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 좋은 그러니까. 면인데 그 부분이 이제 너무 커지면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기대했던 거, 내가 마음속에 계획했던 거와 다른 내가 됐을 때 굉장히 그게 불편하고 맞아. 불안하고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나 박시우는 그래, 나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해내는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능력이 있고 유능하고 그 유능한 거를 발휘하게 되게 노력도 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증명해야 나다운 거지. 이런 게 맞아요. 많았던 거죠. 맞아요. 네네. 사실 그런 게 되게 부작용도 많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뭔가 일이 있으면 부정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뭔가 일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 그런 걸 기대를 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 배신감이나 약간 실망감이 너무 커서 그거에 크게 대이니까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자. 그러면 입시 때도 그냥 다 떨어질 걸 미리 생각해 놓자. 그러면 나중에 떨어져도 그냥 역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고 말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근데 그것도 적당하면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대비, 마음의 준비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모든 걸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거든요. 근데 정도가 커지면 좀 괴로워지는 거죠. 최악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걸 진행해야 되니까. 사전에 우리 시우에게 MMPI라고 500 몇 개짜리. 네, 맞아요. 네. 하라고 해서 제가 좀 결과를 분석해 봤는데요. 우리 시우 양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민감한 편이고 본인이 굉장히 잘 기능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요. 잘 기능을 한다는 거는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답게 생활을 해내고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싶어하는 바람이 아주 크고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거, 사람들에게서 무시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늘 존재를 증명을 해야지만 마음이 흡족하고 편안하셨던 것 같아요. 시우 양이. 이런 거를 동기라고 해요. 동기. 동기라는 거는 내적 동기가 있고 외적 동기가 있어요. 내적 동기라는 건 뭐냐 하면 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어도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꼭 이루겠다라든가 내가 이런 거에 기여를 해보겠다라든가 나는 이런 사람으로서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게 이게 내적 동기거든요. 근데 외적 동기는 어떤 거냐 하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든가 저 상을 내가 받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외적 동기죠. 내적 동기, 외적 동기가 어떤 거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다 어우러져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나의 내면에서 나오는 나가 있고요. 또 사람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외적 동기가 더 많으면 이거는 나보다는 외부의 상황에 내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떨 때는 힘든 상황에서 잘 버텨내는데 힘을 잃기도 하죠. 내적 동기가 단단하면 웬만한 어떤 좌절이나 이런 거에 잘 안 흔들리고 단단하게 지켜나가요.
그래서 이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잘 이해하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우는 내적 동기는 어떤 거고 또 외적 동기는 어떤 게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우선 내적 동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배우를 향한 꿈이 아니었나. 사실 저는 내적 동기보다는 외적 동기가 조금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제가 아빠 딸인 거를 주변에서 다 알고 있어서 나는 항상 잘해야 되고 조금 우리 가족 조금 망신을 주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은연중에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언니 또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아빠 이제 이런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근데 이것도 약간 언니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언니가 아빠랑 같이 방송에 나가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잖아요. 어릴 때부터. 근데 이제 언니가 좀 어린 나이에 댓글들이나 아니면은 뭐 맞아. 아빠 영향으로 방송에 나왔다. 뭐 다 아빠의 그런 환경들 때문이다. 어린 나이에 상처를 많이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다 커서 나 혼자 힘으로 꼭 데뷔를 해야지. 절대 박남정 딸이라는 키워드를 나는 달고 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중간에 좀 설득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연예인 자녀로서 당연히 넘어야 될 산이고 당연히 대중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아빠가 볼 때는 나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좀 권유를 했었는데 아주 단호하게 아예 근처도 못 가게. 그럼 오늘 상담소 나오시는 것도 좀 고민을 하셨겠네요. 처음엔 고민을 했는데 대학교에 5군데 합격이라는 증명을 처음으로 제 힘으로 해내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증명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용기를 내서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똑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도 다 좀 다르거든요, 자녀가요. 생물학적 특성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또 커오면서 경험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좀 성격도 다르고 그래요. 근데 시우는 이렇게 보니까 원래 좀 주도적이고 네. 또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이게 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언니는 먼저 데뷔를 했으니까 기사에 나와도 언니 이름이 먼저 나올 거고 만약에 시우 얘기가 좀 나와도 누구의 동생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나이상 상황상 오롯이 본인의 능력과 모든 노력으로 나를 증명할 거야 하는데 아직 무르익지 않은 거지 시기가. 그렇게 무르익기 전까지는 나는 안 나설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는 충분히 준비가 되고 내가 충분히 발휘할 땐 난 나설 거야.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볼 때는 언니한테 좀 자극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시은 양한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언니가 부각을 받고 어느 순간 갑자기 확 그렇게 그 이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게 제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좀 더 들어가서 조금 더 근원적인 이유를 좀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시우에게 있어서 왜 유독 언니가 외적 동기가 됐을까 궁금합니다. 우선 언니랑 저는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처럼 어릴 때부터 너무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뷔를 하기 전에 연습생 생활부터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옆에서 다 지켜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언니야말로 정말 너무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보다도 더.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하면서 연습생 생활을 같이 하고 드라마 촬영을 같이 하고 그리고 시험 공부까지 이 4가지를 다 병행하면서 그거를 다 해내더라고요. 제가 막상 고3이 되고 그때 언니는 진짜 어떻게 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언니가 했는데 난 못하겠어? 나도 다 할 수 있어. 될 때까지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닮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기준이 생기는 거죠. 아, 맞아. 네, 그러니까 언니가 그 힘든 거 해내는 거 보면서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그런 상황이라면 겪어내야 하는 거구나라는 기준치들이 생겨나죠. 카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네. 카인과 아벨 이야기. 카인이 네. 아벨을 죽였죠. 네네, 맞습니다. 네. 카인과 아벨이 형제죠. 근데 이제 신에게 제물을 바쳤는데 이제 신이 동생인 아벨의 제물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동생을? 네. 왜 그랬대요? 어린 자녀 입장에서는 우주의 유일한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출발 자체가. 그래서 형제 간에 자매 간에는 그런 시기와 질투라는 마음이 좀 있지요. 어쨌든 나는 언니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리고 언니를 굉장히 닮고는 싶지만 비교하는 마음이 좀 들지 않았을까? 그런 뭐 궁금증도 좀 생겨요. 우선 언니가 연예인이다 보니까 외형이나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엄마가 골라주시고 액세서리나 아니면 뭐 화장품? 아니면 들고 다니는 뭐 가방이라든지 언니 소지품 같은 것도 항상 엄마가 이렇게 골라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솔직히 좀 나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은 있어요. 나는 나중에 사달라고 해야겠다. 지금 나까지 막 이렇게 너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 엄마가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조금 부러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한테 많이 신경 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 있죠. 당연하죠. 네, 네. 언니만 좀 주목받는 혹시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말 나온 김에. 항상 언니랑 엄마랑 매일매일 통화를 해요. 있었던 일들도 얘기하고 좀 힘들었던 일들 또 고민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언니의 약간 힘든 고충들이나 그런 걸 들어주기에도 엄마가 너무 벅차 보이시는 거예요. 한 명 감당하기에도. 저는 뭔가 특별한 일도 없고 학생이다 보니까 엄마한테 막 엄마 나 힘들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한다든지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조금 엄마나 아빠가 많이 걱정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언니한테 많이 신경 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신경 많이 썼는데. 근데 이제 무의식 중에 나는 조금 서운했던 게 있었지. 그렇죠. 전 무슨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게 어떤 누구도 의도적이진 않지만 약간 그런 데서 오는 그냥 본인 내면에서 오는 섭섭함이 있었겠지. 네네. 근데 이제 그걸 또 부모님에게 얘기하기도 어렵지. 왜냐면 부모님은 너무 최선을 다해서 아껴주신다는 걸 아니까. 아니 왜 이렇게 감탄을 하세요? 그 모든 것의 끝판왕은 쌍둥이. 쌍둥이 맞아. 나이도 같잖아. 나이도 똑같고. 나이도 맞아, 같잖아. 그렇게. 네. 최근에도 말이죠. 애들이 이제 도시락 싸고 다니니까 이제 애기 엄마가 도시락을 이제 씻으려고 딱 갔는데 다 먹은 거야. 그래서 얘기한 거야 그냥. 아이고 첫째 딸 다 먹었네 잘했어 하는 순간 둘째 딸이 울려고 그러는 거야. 왜? 자기도 다 먹었거든.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줬어? 아니 아직 지금은 까지도 않았단 말이야. 첫째 얘기하고 둘째 얘기하려고 첫째 거 그랬는데. 얘기하고 이제 둘째 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서운한 거야. 시우 양이 얼마나 지금 그동안 속상했겠냐고. 몇 년을 참은 거 아니야. 그 잠깐 돌아서서 이 순간에 지금 울고 있는데. 딸들은 외적 동기가 엄청나겠네. 살벌하죠. 내적 동기는 뭔지도 모르겠지만 외적 동기는 확실하네. 이걸 가지고 카인 컴플렉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카인 컴플렉스가 형제, 자매, 남매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확장이 되면요. 친구, 직장 동료,
약간 나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좀 이름이 있는 사람이나 얼굴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에 대한 어떤 불편한 감정들을 표현하게 되는 형태들이 요즘 꽤 많죠. 네. 그래서 시기나 질투가 너무 강해지면 약간 파괴적이죠. 나 자신한테도 피해가 되고 상대한테도 피해가 되니까 심지어 카인과 아벨은 네, 그런 이제 피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러움이 개인을 발전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게끔 해주는 것 또한 부모가 해줘야 되는, 도와줘야 되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우는 언니에게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언니를 부러워하면서 나도 다른 방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를 증명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정 욕구라는 게 타인으로부터 찾아오는 나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주체가 나인 부분이 좀 줄어들고 타인으로부터 찾아오는 타인이 나를 평가하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너무 커지게 되면 그러면 불안해져요. 또 특히 이제 새로운 대상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회에 딱 들어가게 되면 천부적으로 재미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뒷받침을 잘해주는 또 환경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걸 이 사람하고 또 견주어보면 내가 또 나의 유능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불안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나만의 명확한 나의 내적 동기를 딱 찾아서 단단하게 딱 세우고 가야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타이밍에서 따님들이 제보하신 영상이 있습니다. 네. 네, 살짝 긴장하시면서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 아빠만큼 이렇게 딸들한테 약간 충실하다고 해야 되나? 충실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게 진짜 고스란히 느껴지는 아빠가 없다고 생각해요. 딸방 플러스 가족밥이신 것 같아요. 딸바보 가족바보. 뭔가 딸들이 무거운 걸 드는 걸 못 보시는 거? 항상 짐 있으면 들어주려고 하시고. 제가 항상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갈 때 뭐 시우야 뭐 짐 들어줄 사람 필요 없냐. 그래 아빠 알았어 라고 수락을 했는데 진짜 따라오시더라고요. 아하. 이건 조금 과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새 그 확실히 조금 이렇게 나이가 조금 드시면서 말이 더 많아지시더라고요. 잔소리가 늘으셨어요. 기름지고 짜고 이런 거 안 좋아. 미리미리 돈을 저금을 해놔야 돼. 미리미리 세금에 대한 걸 알고 있어야 돼.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약간 아빠의 경험담에서 느끼신 걸 바탕으로 저희한테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아빠 알고 있어 그만 이렇게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보통. 좀 오래 전 얘기죠. 우리 둘째 딸 시우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우리 가족이 같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제가 볼 땐 도저히 어린이가 보기에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너무 처음부터까지 그 심한 욕설과 그리고 어떤 비리에서 비리로 끝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나갔죠. 나가는 과정에서 사람들 저를 다 알아보는 와중인데도 제가 좀 흥분을 해가지고 좀 어떻게 이런 영화를 입장을 그냥 시켜주느냐 막 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죠. 분명히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건데 약간 좋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막 너무 사랑해서 좀 극성이다 막 약간 이렇게 느낄 때 있어요? 약간 극성? 약간 집착? 그래요? 제 약간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카페 같은 데에서도 알바 해보고 싶고 약간 로망이 있었어서 최근에 한번 알바를 해본 적이 있어요. 카페 같은 데서. 근데 그냥 이제 나 돈 벌러 다닌다고 막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고 나중에 후에 이제 나 사실 알바
한번 갔다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되게 서운해하시고 왜 어디 가가지고 막 일을 하고 오냐고 속상해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은 좀 없으세요? 예를 들면 아빠로서 이렇게 내가 아빠의 어떤 사랑을 아빠로서 사랑을 내가 줘야 되겠다. 그런 어떤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는 어떤 철학 그런 거. 가장 먼저 생각한 게 아이들이 집안만큼은 나의 천국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네가 필요하면 내가 술도 갖다 줄 수 있고 뭐든지 여기는 그냥 너 천국이야. 이런 식으로 제가 애들을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나는 우리 아이들의 하수인이야. 집에서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언니가 이제 어디 갔다 올 때 제가 데려다 주고 시우도 마찬가지고 올 때 저는 요만한 가방 하나 들은 것도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달라 그래서 내가 안고 그러면 됐어 이런 거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도 내가 뭐 달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 차 탈 때도 내가 문 열어줘야 되고 뭐든지 뭐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집 앞에 내려오면은 같이 안 내리고 너 먼저 내려서 올라가라 그러고 뭐 이제 예를 들자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부끄럽지만 게으른 편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어떤 약속을 하거나 아이들이 아빠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어디 같이 가자 뭐 이런 거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근데 딸들 키우시다 보면은 좀 약간 훈육을 한다거나 잘못을 했을 때 좀 약간 좀 헛소리를 내신 적 저도 있으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것도 저도 느껴요. 이렇게 해서는 이거 오히려 애들 버릇이 나빠지지 않을까. 진짜 시우 형 진짜 없어요? 네,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신 적이 없어요. 이게 또 내가 한두 번은 하게 되는데.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가 화내는 게 상상이 안 가요. 아니 뭐 자식을 키울 때 꼭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잘못한 거는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그 가르쳐 주는 방식이 그걸 꼭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럴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박남정 아빠는 오냐오냐 아빠는 아니에요. 오냐오냐 아빠는 아니에요. 용수철 아빠예요. 용수철 아빠예요. 용수철에 앉아 있어. 딸이 나 좀 뭐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럼 탁 튕겨 나가거나. 삐용 하고 네, 이렇게 저도 용수철. 신기해요. 그거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오냐오냐하고 좀 다르죠. 오냐오냐는 애가 이제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해요. 뭐 예를 들면 할아버지를 막 이렇게 탁 때려요. 그러면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애가 귀엽네. 그래 아이고 귀여우니까 너 그래 뭐 너가 때리면 아프지도 않아. 이런 게 이제 오냐오냐 키우는 거고 그렇게 키우는 아빠는 아니고요. 이 아빠는 용수철. 딸이 이렇게 가방이라 하나 들고 가면 띵 튀어나가서 내가 대신 들어줄게. 그래서 딸이 힘들 만한 거를 대신 해결해 주려는 면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대신맨이구나. 네네 대신맨. 네. 잘해주는 것도 눈치 봐가면서 해요. 이걸 좀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얼마 작년인가는 시우 방에 에어컨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제가 달아주려고 그거 하다가 좀 혼을 많이 나가지고 왜요? 안 해도 된다. 나는 해줘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줘야 된다. 결국 제가 졌죠. 용수철 아빠 맞네. 맞아. 네. 근데 제가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사랑도 넘치시고 자상함도 넘치시고 자녀를 따뜻하게 대하시고 다 충분한데요. 요거 하나가 딱 조금 부족해요. 뭐냐면 권위가 없으신 것 같아요. 권위가 없으신 것 같아요. 권위가 부족하면 어쩌면 정말 옳은 얘기를 하는데 이 옳은 얘기를 전달할 때 친구끼리 하는 말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로서 딱 해주는 말보다. 네. 뭐 제가 뭐 얘기 나온 김에 한다면 권위 정도가 아니라 존재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자기네끼리 셋이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그게 일부러 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야 그냥.
집에서 좀 자고 있다거나 소파에서 자고 있는데 눈 떠보니까 셋이 영화 보러 가고. 시우가 이제 어디 끝나면 제가 지하철역으로 데리러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아빠 몇 시에 저기 나오면 돼. 그래서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올 시간이 됐는데 안 나와. 그래서 좀 있으면 나오겠지. 좀 기다리다가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아빠 미안해. 나 그냥 혼자 왔어. 딱. 그러니까 이게 시우는 모르고 그런 거죠. 모르고 그런 거죠. 그만큼 제가 존재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권위는 뭐 아예 바라지도 않고. 사진 찍을 때도 셋이만 찍고, 아빠는 찍게 하고. 예, 뭐 그런 거죠. 아니 외국 여행을 2주간이나 계획을 잡아놨더라고요. 비행기까지 다 예약하고. 그리고 나중에 알았죠 저는. 그리고 이제 왜 엄마는 알고 있으니까 엄마한테 이미 다 얘기했다고. 이제 나는 은연중에 아빠한테 와서 예를 들어서 아빠 나 사실은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얘기하는데 옆에서 들은 거야 내가. 그래서 이건 뭐지? 그래서 저는 이 집에서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서운한 거를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우리 그 시우 양 눈치를 보시면서 사진 찍을 때도 셋이만 찍고 아빠는 찍게 하고. 예, 뭐 그런 거죠. 뭐 이 정도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이 자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조심스럽게. 네. 네. 아, 요거는 시우가 또 끝나고 쿠사리 먹을까 봐 시우한테. 소리가 아니라 질타를.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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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권위는 제로, 그죠? 근데 이게 권위라는 게 사실은 지도력이거든요. 부모의 그렇죠. 지도력 이렇게 보는데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에게 자 이거는 네 말도 맞지만 요 부분은 들어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딱 권위를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과 의논을 하는 부모.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권위라는 게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나침판이니까.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나침판이니까 부모를 위한 게 아니죠. 자식을 위한 거죠. 근데 이제 개념 안에 권위는 왠지 갑질, 뭐 약한 사람을 깔아뭉개는 거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건 독재거든요. 그죠? 독재적 개념이지. 이걸 이제 혼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사회나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권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잘못 이해하게 돼서 할 말을 딱 분명하게 못 한다든가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못 하는 거죠. 자녀하고 얘기할 때도 싸우라는 게 아니라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권위가 없으면 편안하게 잘 못 하죠. 제가 좀 반성이 되는 것은 집에서 좀 아빠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철없는 행동 같은 것이 많이 보이니까 아빠는 그냥 그런 존재.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좀 자기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 제가 크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우리가 이제 내가 부모한테 어떻게 컸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아버지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근데 집에 와서도 되게 다정하고 엄마하고 함께 가정생활이나 양육을 함께 해요. 그런 아버지를 늘 보고 크면 본인이 아버지가 됐을 때 그게 되게 편하네요. 원래 박남정 선생님의 아버님은 좀 어떤 저는 아버님은 안 계세요. 그리고 네. 사실은 아버님에 대한 존재를 제가 몰라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아예 일도 네. 모르고 네네. 그 아버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억이나 기억이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보통 이제 뭐 할아버지라든가 아니, 어머니하고 이제 단둘이 살았는데 네. 저는 이제 또 유년 시절은 어머니하고 따로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합창단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합창단 생활을 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변성기가 되면서부터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좀 굉장히 권위적이세요.
어머니가 저한테 막 의학지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항상 정돈된 모습만 보이시고 말도 함부로 안 하시고. 근데 뭐 조금 더 얘기를 깊게 해보자면 아버지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기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를 좀 대신할 수 있는 그 아버지란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남자 어른. 그게 뭐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척이 될 수도 있고 뭐 외삼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대상자와 또 경험을 하면서 보통 말하는 그런 권위적 대상자, 예. 어른, 특히 남자 어른에 대한 또 나름 기준을 만들어 가거든요. 예.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우리 박남정 선생님한테 있어서의 남자 어른이란? 예. 저는 젊은 나이에 갑자기 이제 가요계에서 빛을 받다가 보니까 사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분이 딱히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 때는 중학교 때까지 합창단 단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합창단에서의 그 어떤 가르침, 단체 생활의 가르침. 근데 누군가 정말 믿을 만한 친형이나 뭐 친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옆에서 등짝이라도 때리고 너 임마 이렇게 해줄 때 내가 그 사람의 말이면은 진짜 껍벅 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게 정말 터놓고 같이 저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어릴 때 그런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남자 선생님, 남자 어른이 조금 나를 굉장히 무섭게 대했던 그런 경험 좀 그런 게 있으세요? 약간 좀 무섭거나 그러세요? 남자 선배들한테는 많이 맞고 자랐죠. 어릴 때. 이제 그런 약간 남자들끼리의 단체 예, 좀 엄했어요. 예, 그런 건 있었죠. 그러시구나. 그 사전에 좀 예. 그 검사한 거 박남정 선생님의 문장 완성 검사에서 보니까요. 내 생각에 가끔 아버지는 무책임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찌됐건 이제 아버지와의 어떤 같이 성장하고 생활했던 경험이나 기억이 전혀 없으시니까 이제 아마 그러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렇게 남자 어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게 됐을 때 이게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본인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불편하거나 부정적인 기억이 많으면 우리 흔히 말하는 남자 같은 이미지. 예를 들면 남자라고 하는 거는 좀 근육질, 힘이 세다든가 약간 언성이 높다든가 아니면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심리학적 개념에서의 남성다움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권위도 뭔가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뭔가 누른다는 느낌이 자꾸 올 수가 있는 거죠. 권위적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한 아빠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딸한테도 딸들한테도 언성 한번 안 높이는 게 뭔가 언성을 높이고 약간 강압적으로 대하거나 강요하거나 약간 뭐 좀 세게 혼을 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안 좋은 느낌. 근데 우리 시우는 아빠 좋은 점 많죠? 일단 용수철 네네, 그거 분명한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최고의 아빠야. 정말 알맞는 별명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어디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항상 준비하신 것처럼 연락하면 바로바로 바로 찾아와 주시고 그냥 저희가 우선이라는 거 그런 아빠 밑에서 잘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행운인 것 같아요. 뭐야. 감동이야. 내가 너무 크게. 야, 그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따뜻한 아빠에게 그래도 박사님 네. 건강한 권위를 고객님도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부모의 권위는 자녀에게 있어서 올바른 길을 가는 나침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상황에서 아 내가 이 권위를 어떻게 건강하게 잘 적용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신다면 언제나 이렇게 나침판을 딱 머릿속에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더 너한테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권위예요. 어허, 이게 권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언제나 너에게 도움이 되는 네가 성장할 수 있는 걸 의논을 해보자. 아빠는 언제나 너를 믿어.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은 의논을 해보는 게 좋겠다. 네. 우리가 또 네가 행복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그럼 이제 머리 한 구석에 나침판을 언제나 조금 이렇게 네, 그려놓고 네, 나침판이 이렇게 작동을 하면 좋겠죠. 네. 박사님 그러면 이 기회에 제가 꼭 바라는 게 있어요. 네네. 오늘 시우 양이 나온 김에 네. 우리 시우 양처럼 이렇게 이번에 새롭게 3월에 시작을 하는 새내기 금쪽이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소위 말해 이사막건들. 그렇죠. 와. 2사학번. 그 친구들에게 은영 매직을 함께 뿌려주시죠. 그럴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시우뿐만 아니라 지금 막 새내기들. 그래서 이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 인간이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요. 3번의 큰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성장통은요. 만 나이로 한 2~3살 때. 이때 아이들이 엄마하고 내가 한 몸이 아니었네. 그러면 나도 이제 성장을 하고 내가 좀 더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해 나름 나의 발달 과제를 해야 되네 뭐 이러면서 나름 좀 힘들어요. 두 번째 성장통은요. 아동에서 또 성인이 되기 전 단계. 생각과 마음이 커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기도 하고 자기의 또 생각을 또 이렇게 단단하게 해나가는 연습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명 사춘기. 세 번째 성장통은 어른의 길에 문을 열었어요. 딱 내디뎠어요. 시우양이구나. 네, 네. 성인은 성인이에요. 근데 아직 많은 것들을 이제 경험해야 되고 많은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 또 특히 이제 완연한 어른이 되어가는 이제 길목에서 겪는 이제 성장통은 사실 이제 부모 도움 없이 내가 오롯이 치러내야 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물론 부모와 의논은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대신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땐 좀 더 아플 때도 있고 또 좌절을 하면 본인이 또 딛고 가야 되니까 상당히 힘을 내야 되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거는 정말 나만의 단단한 내적 동기입니다. 누군가는 너 실패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내 스스로 아니야. 이번에 이 경험은 나한테 정말 재앙분이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주 단단하고 강한 나만의 내적 동기이거든요. 근데 이게 있다면 뭐 좌절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지만 좀 일어설 수 있겠죠. 물론 일어서는 과정이 아프기도 해요. 언제나 안 아픈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건 시우양의 이 오은영 선생님이시구나. 네, 네. 이제 네. 어쨌든 오늘 오 박사님과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 이렇게 함께 상담을 받아봤는데 네. 일단 우리 시우양부터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제 아빠가 너무 최고라서 그냥 아빠 딸이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정말 그게 다예요. 그래서 제가 섭섭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서로 대화를 더 많이 하면서 그걸 맞춰가면 될 것 같고 네. 딸이 저렇게 나오면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우리 고객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자리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집에서 시우하고도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게 또 하나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거고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 그거를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 프로로 인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 속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로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만신창이가 됐어요. 양쪽 무릎 다 파열이 됐어요. 갈비뼈 2번 부러졌고 큰 인대가 또 3개가 나갔어요. 근데 넌 배우잖아요. 네, 배우죠. 이거 야구 선수가 아니잖아요. 운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행복하고 설레요. 이러면서 일어나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파괴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운동 중독 심각 단계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노래하고 있는 신유라고 합니다. 그거 좀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요. PD님이 심할 소 쓴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신유 씨를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청소년 때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채널 A